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즌3가 공개가 됐죠.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미국판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건 황동혁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건 아니고 그 이제 판권이 넷플릭스에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잘 되는 시리즈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져가서 미국판을 만든다고 해요. 시즌별로 아주 전 세계 돌면서 그 나라 전통문화, 민속놀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금방 물릴 것 같아요. 사실 미국판도 썩 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물론 잘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이제 오징어 게임 끝이 났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평가할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많이들 하셨고 제 의견이 따로 궁금하진 않으실 테니까 이 드라마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좀 맥락을 알아야 돼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크게 히트를 했죠. 한국 콘텐츠 중에서 BTS를 빼고 나면 어떤 면에서 BTS보다 더 성공한 게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한국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국 작품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생충도 상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정말 우리가 마블 영화 지금 떠올리듯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영향력을 줬단 말이에요. 한국 문화 컨텐츠에선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이 엄청난 사건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황동혁 감독님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화 감독 출신이고 이분 영화는 괜찮았지만 영화 시장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OTT 부흥의 시대가 열렸죠. 그런 상황에서 나도 드라마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드라마가 좀 소품 같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황동혁 감독님 개인의 뭔가 예술적 야심이 막 숨어 있다기보다는 OTT 드라마로서 이제 충분히 자극적이면서 대중적이고 드라마 한 시즌 정도 끌고 갈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떠오른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동혁 감독님 영화와 그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결이 많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 이제 황 감독님은 모범생 스타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OTT 드라마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OTT 드라마를 나름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잘 되는 OTT 드라마를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결론 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설정이 흥미로워야 하고 이미지가 강렬하고 하지만 또 복잡하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딱 전달이 돼야 돼요. 볼 게 많잖아요. 설정이 복잡하면 관객이 이해를 일부러 해주지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세트장, 미술, 화려하잖아. 돈 쓴 티가 나잖아요. 세계적인 드라마랑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드라마 치고는 돈 쓴 티가 확실히 나잖아요. 신경 쓴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시즌 1 캐릭터가 엄청 단순합니다. 캐릭터가 전형적이고 원래 캐릭터란 게 극이 진행되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주인공이나 이 주변 인물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캐릭터는 일관되고 다들 즉각적이고 원초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영화였다면은 분명 평론가들이 좋은 소리를 안 했을 거야.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공개되고 나서 한참 있다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흥행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오히려 오징어 게임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OTT 드라마의 속성을 당시만 해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촌스러웠던 거지. 못 만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또 그렇게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감독님은 아니세요. 사실 이전 영화들 봐도 보수적인 성향이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셔, 기본적으로. 근데 이 OTT라는 걸 공부를 해서 나름의 방식의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히는지 그걸 정확한 타겟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감독이 기대한 걸 훨씬 뛰어넘는 흥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속편에 대한 이런 요구가 있겠죠. 근데 황도혁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속편을 만들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시즌 1을 만들 때는 이게 뒷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예술가가 이 정도로 흥행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후속편을 안 만들 수 있을까? 감독이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이름만 따와도 돼.
이름만 따오고 일단 만들기만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콘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동혁 감독님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시즌 2를 기획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 시즌에 가려고 했는데 뭐 길어져서 시즌 2랑 3을 나눴다고 해요. 사실상 한 시즌인 거죠. 시즌 2와 3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단점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잘 됐다든지 혹은 못 됐다든지 이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드라마는 이미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 후속편을 어떻게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성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시즌 1을 만들 때는 이제 계획이 없던 후속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황동혁 감독님은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은 뭘 하죠? 이제 분석을 해야죠. 시즌 1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해줘요. 그러면 모범생들은 이유를 찾죠. 왜 성공했을까? 감독이 거꾸로 자기 작품을 분석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감독이 시즌 1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살릴 부분과 이제 바꿀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 이 드라마 안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뭐 어떤 사연이 있을까, VIP들은 누굴까, 뭐 마스터맨은 뭘까, 뭐 이런 걸 궁금해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드라마는 처음에 소품으로 기획이 됐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그럴싸한 설정이었지 뭐 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뭔가 큰 비밀이 드러나길 원해요. 시즌 1에 오일남 씨가 얼핏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얼핏 말한 게 일부러 뭐 흘린 게 아니라 감독도 그냥 한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정이 중요했던 거지 그게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백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2를 만들 때 아마 감독도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원하는 바를 본인도 아니까 고민하다 보면 원래 없던 설정인데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그런 부분은 못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 파고들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1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럴듯한 설정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드러내지 않고 계속 끌고 가요. 그 절정이 두 번째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공유 씨가 연기한 딱지맨이죠. 거기서 딱지맨의 뭔가가 밝혀지는 것 같은데 사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 캐릭터를 잠깐 보여주고 그 어떤 괴기함, 이상함, 그 분위기 그리고 그 공유 씨의 표정, 그 막판 표정 작살나죠?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매력적인데 알 수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 2, 3 자체가 게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정만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그 이미지만 남는 거죠. 근데 그 설정만으로는 시즌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즌 2가 7부작이고 시즌 3이 6부작이거든요. 그럼 총 13부작이에요. 그러면 13시간짜리 이야기인데 설정만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시즌 1 때는 처음이니까 통하지만 그게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황동혁 감독님이 가져온 게 바로 캐릭터예요. 황동혁 감독님이 원래 잘하시던 분야죠. 캐릭터. 남한산성 이런 것도 설정은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설정 안에서 캐릭터 간의 충돌, 뭐 내적 고민 이런 게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 3이 비슷한 것 같지만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즌 1에서는 그 오징어 게임이란 설정, 그 게임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설정이 중요해서 캐릭터는 그 필요에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NPC예요, 캐릭터가. 얘네는 움직임도 필요한 정도로 하고 고민도 딱 그 정도만 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은 그 게임은 그냥 배경이고 그 캐릭터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공적인 변화냐? 뭐 그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 1보다는 시즌 2, 3이 더 재밌었습니다. 시즌 1을 정말 재미없게 봤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즌 2, 3의 캐릭터들이 막 다 신선하거나 좋거나 그렇다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뭐 도시 오브 팀은 왜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고
그걸 빼고 본 팀, 그 게임 하는 사람들만 봐도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시즌 1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게임은 여전히 자극적이에요. 이 게임은 죽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반응도 당연히 원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전달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막 찾아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엄마와 아들, 뭐 친구 관계, 뭐 임산부에 대한 뭐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 돈에 대한 욕망, 뭐 살기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캐릭터들도 여기에 묶여요. 그럼에도 제가 이 시리즈에서 캐릭터가 흥미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캐릭터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보면, 성기훈 아저씨를 보면 이 게임을 뒤엎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작품에서 뭔가 변혁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엄청난 지능캐거나 아니면 지능은 좀 참모가 있고 주인공은 육각형 인물이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성기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지능캐라고 할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을 뭐 잘 세우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캐릭터라고 볼 수, 관객이 보기엔 답답한 캐릭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지는 캐릭터라서 일이 계속 꼬입니다. 뭐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말하고 원칙을 말하고 인간애를 말하고 뭐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하는 캐릭터인데 막상 본인도 안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일관성이 없어. 대표적인 게 시즌 1에서 이제 구슬치기 할 때 결국은 할아버지 한번 속여 먹잖아요.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사람 구한다고 하다가 또 대를 위해서 뭐 소를 희생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시즌 3에 가서는 이제 탄창 못 가져온 그 사람 괜히 분노해서 죽이고 또 밤에 사람 죽이라고 칼 주니까 그땐 또 안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잖아. 그러면은 칼을 포기해야 되잖아. 왜냐면 그 칼 자체가 반칙이잖아요. 외부에서 준 거잖아. 근데 또 그 칼을 버리진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 할 때 또 써. 그러다가 그 도시락 장면, 희대의 명장면이 나오죠. 도시락 장면 한번 보시고. 그 도시락 장면에서도 갑자기 또 제비뽑기 하죠, 공정하게. 그 캐릭터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도 생각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그 생각들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죠. 이거는 뭐 내 기준에선 선 넘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선 넘은 게 웃긴 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무슨 시공간이 휘는 것처럼 시공간이 휘니까 그 선도 휘었다 뭐 약간 요런 그러니까 성기훈 씨 행동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성기훈 씨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죠? 성기훈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 결국 아기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으로 그 사람의 앞선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관객으로 하여금. 그걸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범함, 그 사람의 뭔가 어리석은 모습 이런 거 다 그려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성장이라면 성장이고 그 사람의 본심이라면 본심인 어떤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똑똑하고 뭐 일관성 있는 주인공을 내세우는데 여기는 평범보다도 살짝 모자란 육각형이긴 한데 살짝 작은 육각형을 가진 캐릭터를 내세워서 일관성을 망치지만 돌이켜보면 다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이 드라마가 캐릭터를 잘 다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악역을 보면 뒷시즌에 더 공을 들인 게 느껴져요. 마지막 악역이 되는 캐릭터가 진기명기잖아요. 임시완 씨가 연기한. 근데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부터 끝까지 조금 의아해요. 임시완 씨 이미지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조유리 씨가 연기한 준이, 그 이제 애 엄마죠. 그러니까 임신했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는 준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진기명기가 이제 애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숨바꼭질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가서 한 명 죽이고 너를 찾아서 게임 끝날 때까지 보호해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라마 끝까지 보고 난 사람들이 역시 그 장면 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순간에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기명기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근데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서 한 명 죽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유혹을 하잖아요. 야, 다른 사람 더 죽이면 상금이 더 올라간다. 근데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자애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찾으러 가는 김에 만난 파란 애 더 죽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인조가 돼서 사람을 마구 죽이고 결국 준이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줄넘기 할 때도 보면 준이가 이제 발목을 다쳐 있으니까 줄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부상이 너무 심해. 준이가 야 너 가려면은 나 업고 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포기하고 갑니다. 사실 그 게임 자체가 성인 여성을 업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뭐 체격이 엄청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체격이 좋은 사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성기훈도 계속 돌아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못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 어쨌든 말만 하고 못 돌아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또 도와준다고 하다가 포기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게임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도 아기 구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드라마가 그렇게 연출을 해요. 그래서 아기 구할 생각이 있어서 이제 도움도 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유리한 상황이 오니까 어쨌든 거기서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밀어버리면 상금이 올라가니까 자기에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성기훈, 자기 아기, 그리고 본인 이렇게 셋 중에 한 명은 또 죽어야 될 상황이 오니까 거기서 또 성기훈과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캐릭터는 막 변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캐릭터도 아니고 악하게 뭐 변하는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캐릭터냐면 그냥 유혹에 취약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성기훈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모습이에요. 근데 성기훈과 다른 게 이 사람은 결국 악인이죠. 왜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아기와 성기훈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즌 2, 3에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든 게 독특하면서도 좋았어요. 앞에서 그 감독님이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시즌 1을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시즌 1을 분석을 해보니까 성기훈이란 캐릭터가 본인이 그렇게 만들 때는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평범함?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든다라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편으로 오면서 그걸 더 딥하게 파고든 거죠. 뭐 성기훈도 그렇고 진기명기도 그렇고 복잡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다층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캐릭터고 뻔한 캐릭터야. 근데 그 단순함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계속 다르게 작동하고 일관성이 있고 이런 캐릭터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작동 안 했을 수 있는데 얘는 단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복잡한 상황에 복잡하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드라마인데 일반적인 캐릭터 드라마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아마도 한국 콘텐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뭐 돈을 더 버는 작품은 생길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명성을 날리는 작품이 또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는 작품은 사실 평가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황동혁 감독님이 시즌 2, 3을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봤던 걸로는 뭐 이빨이 빠지고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핸드폰 없는 어디 경치 좋은 곳에 짱 박혀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뭐 쉬고 싶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이 제작하는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상상도 못한 성공을 했고 그 중압감 속에서 후속편을 만든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가끔 자신이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짐이 올 때가 있어요. 더 큰 임무가 올 때가 있거든요. 평범한 성기훈이 게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황동혁 감독님이 시즌 1을 성공한 다음에 닥친 상황이죠. 황동혁 감독님이 뭐 그 무게를 질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에게나 과중한 업무거든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그 중압감 그거는 뭐 능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능력을 졌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근데 컨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부럽습니다. 저도 평범함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마 그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님은 대단하신 거지.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기회가 한 번쯤은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